해성그룹 본사 로비 천장의 거대한 강화 유리가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자정 무렵이었다. 낡은 곰인형을 끌어안고 공사구역으로 숨어든 5살 아이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죽음의 파편을 보면서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 찰나의 순간,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아이의 위로 몸을 던졌고 그녀의 목에서 흔들리던 은반지 목걸이가 서늘한 빛을 냈을 때 거대한 유리가 그들을 덮쳤다. 서울의 밤하늘은 며칠째 그치지 않는 흉포한 폭우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거대한 권력과 탐욕을 상징하는 해성그룹의 1층 로비는 수십 미터 높이의 층고를 자랑하는 차갑고 오만한 공간이었다. 모두가 퇴근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그곳에서 텅 빈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던 야간 청소부 서지아는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부서질 듯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5년 전의 끔찍한 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원인 모를 공허함만 남은 채 철저하게 망가져 있었다. 과거의 기억을 송두리째 잃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감각은 자신이 무언가 아주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상실감뿐이었다. 지안이 무거운 물통을 비우기 위해 어두운 공사구역 근처를 지나던 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가녀린 그림자를 발견했다. 길을 잃은 듯 낡은 곰인형의 귀를 꽉 쥐고 있는 남자아이였다. 아이의 눈동자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깊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창백한 입술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 한 구석이 날카로운 바늘에 깊숙이 찔린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끌림이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아이를 향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려던 찰나. 머리 위 천장에서 불길한 파열음이 무겁게 울려 퍼졌다. 미세하게 균열이 가는 소리는 순식간에 고막을 찢는 굉음으로 변했다. 순수한 본능이었다. 그녀의 뇌가 상황의 위험성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지안의 몸이 먼저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천장에서 무수히 많은 날카로운 유리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 지옥 같은 찰나의 순간 속으로 그녀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뛰어들었다.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차가운 바닥으로 몸을 굴리는 순간 지안의 얇은 청소부 작업복을 뚫고 등과 어깨 위로 크고 작은 파편들이 무자비하게 꽂혔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끔찍한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지만 지아는 웅크린 몸을 더욱 둥글게 말아 아이의 작은 몸집을 완벽하게 자신의 품 안에 가두었다. 끔찍한 파쇄음이 샜고 사방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거친 빗방울이 깨진 유리창의 틈새로 들이치며 바닥을 적셨다.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지안의 등에서 검붉은 피가 꿀럭이며 흘러나와 어두운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물들였다. 유리 조각이 폐부를 찌를 듯한 극심한 고통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만 지안의 품에 안긴 아이는 기적적으로 찰과상 하나 없이 무사했다. 아이는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작은 어깨를 덜덜 떨고 있었다. 지아는 핏물이 번져 흐려지는 의식의 끈을 다잡으며 떨리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어떤 멜로디가 그녀의 굳은 입술을 열게 만들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밤비가 내려도 무서워하지 마렴. 엄마가 여기서 널 지켜줄 테니. 그것은 그녀가 왜 알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노래였다. 텅 빈 기억의 파편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위로하던 구슬프고 다정한 자장가. 지안의 쉰 목소리는 차가운 빗소리에 섞여 로비 전체로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퍼져나갔다. 바로 그 무렵 밖에서는 해성그룹의 총괄 사장 강태경이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빗속을 헤매고 있었다. 늑대 같은 친척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피말리는 암투 속에서
그룹을 지켜내는 그에게 유일한 피부치는 아들 민재뿐이었다. 5년 전의 끔찍한 충격으로 언어를 잃어버린 아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태경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감쪽같이 사라진 민재를 찾기 위해 온 일대를 뒤지던 그가 흠뻑 젖은 수트 차림으로 로비에 뛰어들어왔을 때였다. 거칠게 내몰아치던 태경의 발걸음이 흉측하게 부서진 유리 잔해 앞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껴안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무거운 정적을 찢고 흘러나오는 처연한 노랫소리. 태경의 심장이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심실을 무자비하게 쥐어뜯는 것처럼 거세게 요동쳤다. 호흡이 멈추고 시야가 기이하게 흔들리며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졌다. 그 자장가는 5년 전 끔찍한 화염 속에서 영원히 재가 되어버렸다고 믿었던,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고 또한 평생을 바쳐 증오했던 그 여자가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다. 태경은 구두 밑창의 예리한 유리파편이 으스러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비상 연락을 받은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뒤늦게 쏟아져 들어오며 소란을 피웠지만 태경의 눈에는 오직 피 흘리는 여자와 자신의 아들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떨리는 커다란 손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여자의 어깨를 억세게 붙잡았다. 태경이 그녀를 거칠게 돌려세우는 순간 창백하게 질린 여자의 얼굴이 어두운 로비의 비상 조명 아래 온전히 드러났다. 피로 얼룩진 이마,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 그리고 굳게 닫힌 창백한 입술. 태경의 핏발선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었다. 단번에 숨이 턱 막혀오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할 듯이 들끓었다. 서지안이었다. 돈을 위해 핏덩이 아들을 버리고 떠났다가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그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가 없이는 결코 지워낼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악몽 속의 얼굴이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아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 짐승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경계하며 품 안의 민재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거친 숨결이 태경의 손등에 닿는 순간 지안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끈이 피에 젖은 채 툭 끊어졌다. 그 끝에 매달려 있던 낡은 은반지 하나가 허공을 갈라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서늘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맑은 금속음이 폭우 소리를 뚫고 태경의 심장을 내리쳤다. 바닥을 구르는 은반지를 내려다보는 태경의 눈가에 지독한 경멸과 혼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뒤섞인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지안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었던 두 사람만의 약혼 반지였다. 끊어진 끈과 뒹구는 반지. 그것은 과거의 망령이 숨막히는 현실로 튀어나왔음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안의 젖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끝내 출혈과 통증의 한계에 달한 듯 민재를 안은 채 태경의 구두 앞으로 속절없이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창백한 뺨이 차가운 유리에 닿기 직전 태경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얇은 어깨를 낚아챘다. 그의 넓은 품으로 무너져 내리는 지안의 가벼운 몸뚱이를 안아든 태경은 이새로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그녀의 창백한 뺨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이 맞물렸다. 지옥불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지독한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로 낮게 흘러나왔다. 죽은 척까지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나타난 거야. 서지안. 독한 소독약 냄새와 시야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새하얀 병실 조명이 지안의 정지된 감각을 가장 먼저 깨웠다. 깊은 심연에 빠져있던 의식이 수면 위로 힘겹게 떠오르자마자
등과 어깨 전체를 짐승의 발톱으로 찢어발기는 듯한 자결통이 일시에 덮쳐왔다. 고통에 찬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메마른 입술만 달싹거리던 그때 병실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서늘한 구두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뚜벅, 뚜벅. 얼어붙은 대리석 바닥을 지시기듯 다가온 폭력적인 발걸음은 지안의 침대 곁에서 멈춰섰다. 억지로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린 지안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슈트 차림에 서리빨 같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강태경의 서늘한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지안의 환자복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붉은색 도장이 찍힌 채무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들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태경의 짙은 눈썹 아래로 사리에 가까운 경멸과 혐오가 번뜩였다.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빚에 쫓기다 못해 이제는 자신의 건물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까지 해서 목숨을 건쇼를 벌이냐는 비수가 날아들었다. 서지안. 네. 그 천박하고 역겨운 연극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음성에 지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찢어질 듯한 통증 속에서도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쏟아내는 끔찍한 저기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부서진 기억 속에 이 남자의 얼굴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신이 누구인지도 제가 왜 당신에게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안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답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창백한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자의 폭언보다 어젯밤 그 아이가 무사한지 다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물었다. 지안의 그 본능적인 물음은 태경의 위태로운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태경은 거칠게 몸을 숙여 지안의 턱을 억세게 틀어주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지안의 흔들리는 눈빛을 산채로 집어삼킬 듯 주암했다. 돈을 위해 핏덩이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매정한 여자가 이제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완벽한 백지의 얼굴을 하고 아들의 안위를 묻고 있었다. 그 가증스럽고 뻔뻔한 태도가 태경의 이성을 잔인하게 갉아먹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윤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섰다. 병실의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윤비서는 태경의 귀에 대고 참담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도련님께서 모든 식사와 수액 치료를 거부하고 계시며 계속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붉은색 크레용으로 등에 피를 흘리는 여자 그림만 수십 장째 강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진정제조차 듣지 않는다는 말에 태경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맞물렸다. 5년 전의 끔찍한 충격으로 입을 닫아버린 불쌍한 아들이 평생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마땅할 생모의 환영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경은 지안의 턱을 쥐고 있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떨쳐내고는 품에서 매끄러운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월급과 상환 조건이 적힌 개인 보육교사 고용 계약서였다. 네 산더미 같은 빚을 전부 변제해 줄 테니 대신 펜트하우스에 갇혀서 아들을 돌보라는 선고였다. 단 한 발자국도 허락 없이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은 협박이자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지아는 얼얼한 턱의 통증을 느끼며 흩어진 채무 서류와 그를 번갈아 보았다. 낯선 남자의 오만함과 폭력성에 치가 떨렸지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털어낼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붉은 피를 그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작은 아이의 가엾은 모습이 상상되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아픔이 밀려왔다. 지아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이 스스로를 숨막히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금빛 감옥의 열쇠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며칠 뒤 제대로 아물지도 않은 등에 상처를 안고 지아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해성그룹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발을 들였다. 무채색의 차가운 흑백 대리석과 육중한 가구들로 채워진 그 거대한 공간은 마치 온기가 거세된 묘지처럼 적막하고 스산했다. 지안이 낯선 공기에 위축되어 현관에 서 있을 때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민재였다. 아이는 맨발로 달려와 지안의 마른 허벅지를 부서질 듯이 꽉 끌어안았다. 펜트하우스의 도열에 있던 수많은 고용인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다. 타인의 작은 접촉조차 극도로 꺼리며 발작하던 민재가 처음 보는 남루한 여자에게 매달려 숨죽여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아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무릎을 굽혀 아이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 안았다. 그 믿을 수 없는 모습을 2층의 어두운 계단에서 내려다보던 태경의 눈빛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일렁였다. 끊어낼 수 없는 핏줄의 끌림이라는 잔인한 본능이 그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서재로 지안을 호출한 태경은 무거운 문이 닫히자마자 굶주린 맹수처럼 다가가 그녀를 차가운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지안의 가녀린 몸을 숨막히게 짓눌렀다. 내 아들이 널 병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네가 이 집에서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며 그저 돈에 팔려온 고용인일 뿐이라는 경고가 서늘한 칼날처럼 그녀의 목을 겨누었다.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다시 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때는 내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다. 지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 속에서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어 그의 흑요석 같은 눈을 마주보았다.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면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에 잠시 멈칫했던 태경이 위협적으로 압박하던 몸을 물리고 책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의 무거운 마호간이 책상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자리가 흉측하게 불에 타들어간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얼굴의 절반 이상이 화마에 그을려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반쪽짜리 흉측한 사진을 눈에 담는 순간 지아는 심장이 예리한 칼날에 무자비하게 난도질당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느꼈다.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왜 저 낯선 사진을 보며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서재의 무거운 마호간이 책상 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흉측하게 불타버린 사진이 남긴 기이한 통증은 밤새도록 지안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낯선 남자가 쏟아낸 서늘한 경고와 모욕보다도 그 반쪽짜리 얼굴을 마주했을 때 심장을 날카롭게 저미던 원인 모를 고통이 그녀의 숨통을 더욱 옥죄었다. 지아는 식은땀에 젖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숨이 막힐 듯 무겁고 고요했지만 지아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묵묵히 보육교사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차갑고 광활한 거실 한 구석에서 민재는 오늘 아침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수많은 크레용과 물감을 대리석 바닥에 잔뜩 어질러 놓고 있었다. 아이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것만 같았다. 민재가 실수로 커다란 물감통을 엎질러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이 붉고 푸른 얼룩으로 엉망이 되었을 때 멀리서 지켜보던 고용인들은 기겁하며 달려왔다. 그러나 지아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그들을 모두 물렸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부드러운 융천으로 번진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과거 천재적인 미술품 복원가였던 지안의 손길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했다. 그녀는 불안함에 굳어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화지 위로 엉망이 된 색깔들을 조화롭게 덧칠하고 섞어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법처럼 변해가는 색의 흐름에 민재의 커다란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작은 입술 사이로 마침내 희미하고 순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광경을 태경은 2층 서재의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통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액정 너머로 아들의 웃는 얼굴을 확인한 순간 태경의 굳은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돈을 챙겨 도망친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라고 스스로에게 수백 번 세뇌시켰건만 아이의 손을 잡고 색을 배합하는 저 섬세하고 다정한 손길은 그가 과거에 사랑했던 천재 복원가 서지안의 모습 그 자체였다. 태경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복잡하게 얽혀드는 감정을 억누르려 발버둥쳤다.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인지 이성은 날카롭게 경고했지만 그의 심장 고동은 전혀 다른 박자로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전체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지아는 원인 모를 불안감에 잠들지 못하고 조용히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두운 간접 조명만이 켜진 넓은 주방에서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선반 구석에 있는 말린 허브와 약재들을 꺼내 따뜻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안이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우려내는 차였다. 은은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텅 빈 주방을 조용히 채울 무렵 지독한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우며 펜트하우스를 서성이던 태경이 냄새에 이끌려 주방으로 들어섰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따뜻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얇은 김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그 순간 태경의 전신이 보이지 않는 벼락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똑같은 맛과 향이었다. 5년 전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하던 그를 위해 지안이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직접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특제 허브차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고유한 배합을 아이를 버리고 떠난 냉혹한 여자가 어떻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끓여냈단 말인가. 찻잔을 단단히 쥐고 있던 태경의 커다란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머릿속을 새하얗게 태우는 혼란과 지독한 배신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그리움이 한데 엉켜 그를 집어삼켰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곧장 지안의 방을 향해 거친 발걸음을 옮겼다. 닫혀있던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자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지안이 놀라 벽 쪽으로 황급히 물러섰다. 태경은 짙은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맹수처럼 다가가 지안의 얇은 손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커다란 체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도대체 이 차의 배합을 어디서 알아냈냐며 끝까지 사람을 기만하고 농락할 셈이냐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아는 손목을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에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오래전부터 배운 습관일 뿐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을 애써 삼키며 항변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태경은 그녀의 변명을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지안을 벽으로 더욱 거칠게 밀어붙이며 손목을 틀어주는 순간 거센 실랑이의 반동으로 지안의 헐렁한 잠옷 셔츠 깃이 어깨 아래로 훅 흘러내렸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차가운 달빛이 창문을 넘어와 그녀의 드러난 맨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태경의 분노로 이글거리던 시선이 그녀의 왼쪽 어깨에 닿은 순간 지안의 숨통을 조이던 그의 난폭한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녀의 하얀 어깨 위에는 붉은 화마가 피부를 잔인하게 집어삼키고 지나간 거대하고 흉측한 화상 흉터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서지안의 사망 보고서에 적혀 있던 참혹한 사고의 흔적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천박한 여자가 들어온 이후로 강태경 사장과 도련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어떻게든 쫓아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펜트하우스의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강명호 부회장이 심어둔 고용인이 휴대폰 너머로 은밀하게 속삭였다. 권력의 암투가 도사리는 혜성그룹의 어두운 그림자는 태경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이곳 펜트하우스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같은 시각, 태경은 굳게 닫힌 서재의 문에 기대어 선 채 밤새도록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났던 지안의 창백한 어깨와 그 위를 흉측하게 덮고 있던 거대한 화상 흉터가 그의 망막에 지독하게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5년 전 화재 사고의 사망 보고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끔찍한 흔적은 그녀가 돈을 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가설을 그의 이성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날카롭고 서늘했다. 명호의 사주를 받은 고용인들은 지안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키고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지안이 거실 한쪽에서 민재가 놀다 둔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묵묵히 정리하고 있을 때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온 한 고용인이 장식장 위에 놓인 수억 원대의 앤틱 도자기를 향해 고의적으로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육중한 도자기가 허공을 가르며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파쇄음이 터져나왔다. 사방으로 무자비하게 튀어오르는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을 본 지안은 반사적으로 민재를 자신의 좁은 등 뒤로 숨기며 온몸으로 그날 선 조각들을 막아냈다. 고용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표독스러운 얼굴로 돌변하여 지안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근본도 없는 천박한 청소부 주제에 남의 집 귀한 물건을 박살냈다며 평생을 몸팔아 갚아도 모자랄 것이라는 모욕적인 언사가 거실을 날카롭게 찢었다. 지안은 바닥에 흩어진 예리한 조각들에 손목과 종아리가 베어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오직 뒤에 숨은 민재가 공포에 질리지 않게 아이의 두 귀를 따뜻한 손으로 꽉 막아주려 애썼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변명 한마디 없이 아이만을 지키려는 그녀의 꿋꿋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가 오히려 고용인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분기탱천한 고용인이 지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어 바닥에 쓰러뜨리기 위해 손을 번쩍 치켜든 바로 그 찰나였다. 등 뒤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던 민재가 갑자기 지안의 앞으로 튀어나와 작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끔찍한 트라우마의 늪에 갇혀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했던 아이의 얇은 목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거친 쇳소리가 먼저 터져나왔다. 안 돼. 엄마 찢어질 듯 날카롭고 절박한 그 외침이 무거운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팽팽하게 가르고 산산이 부서졌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아이의 깊은 내면에서 억눌려 있던 생존 본능이자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주는 세상에 대한 처절한 부름이었다.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적 같고도 믿을 수 없는 호칭에 지안을 위협하던 고용이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호흡이 일순간 얼어붙은 듯 투어버렸다. 방금 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태경은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그 목소리에 그대로 문가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5년 동안 수많은 명의들을 동원하고 억만금을 쏟아부어도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입술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증오하고 저주했던 여자를 향해 가장 간절한 이름표를 붙여 부르고 있었다. 태경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가 거세게 요동치며 바닥에 흩어진 핏빛 파편들과 상처 입은 지안. 그리고 그녀를 막아서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는 민재를 차례로 훑었다. 태경은 구두 밑창으로 도자기 조각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성큼성큼 다가가 아이를 위협한 고용인들을 향해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는 서리빨 같은 해고를 명령했다. 그는 덜덜 떠는 민재를 커다란 품으로 으스러질 듯 끌어안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파편 속에 주저앉은 지안의 창백한 얼굴에 거대한 침처럼 박혀 있었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태경의 넓은 어깨 위로 쏟아지는 동안 지안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굳어 있었다. 엄마라는 그 짧고도 강렬한 두 글자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진 순간 지안의 머릿속 깊은 곳에 억지로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사방을 집어삼키는 붉은 화염,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차가운 수술실의 조명, 그리고 핏덩이 같은 아이의 미약한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심박수 증가와 흉통에 지안은 자신의 왼쪽 가슴을 옥죄듯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피 묻은 도자기 파편 위로 맥없이 허물어지며 의식을 잃는 순간 태경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외침이 허공을 갈랐다. 지독한 고열과 파편화된 악몽의 미로 속을 헤매던 지안이 힘겹게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린 것은 꼬박 하루가 지난 후였다. 식은땀으로 얼룩진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모서리에 불편하게 몸을 기댄 채 선잠이 든 태경의 커다란 실루엣이었다. 평소에 오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칼과 굳게 다물린 입술 위로 깊은 피로의 흔적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안은 어제 거실에서 민재가 자신을 향해 토해내듯 부르짖었던 그 단어를 떠올리며 이불자락을 꽉 틀어주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에 타는 것처럼 저릿해왔고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밤새 간호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더욱 거세게 흔들어 놓았다. 태경이 인기척에 흠칫 놀라 눈을 떴을 때 지아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몸을 웅크렸다. 며칠 뒤 혜성그룹 산하의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비공개 자선 경매가 열렸다. 그것은 강명호 부회장이 조카인 태경을 정재계 최고위층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 주고 그룹 내 입지를 흔들기 위해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이었다.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지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는 민재의 고집 때문에 지안 역시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화려한 연회장에 동행해야만 했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연회장 안에서 지안은 화려한 군상들과 철저히 유리된 채 가장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이자 명호가 야심차게 준비한 19세기 명화가 벨벳 막을 걷고 무대 위로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경매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수십억을 호가하는 입찰 패널들이 경쟁적으로 번쩍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멀리서 캔버스를 향해 쏟아지는 조명의 반사광을 응시하던 지안의 눈동자가 순간 예리하게 좁아졌다. 과거 천재 보건가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캔버스 표면의 크랙 사이로 스며든 이질적인 광택과 빛을 튕겨내는 안료의 질감은 결코 100년 전의 자연스러운 세월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위적인 조작이었다. 지아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비루한 청소부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듯 민재의 손을 고용인에게 잠시 맡기고 수많은 귀빈들의 의아한 시선을 뚫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지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와인잔과 실크 손수건을 집어들고 순식간에 그림 앞으로 다가섰다.
명호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는 것과 동시에 지안의 손이 움직였다. 무슨 짓이냐.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못할까. 명호의 분노에 찬 고함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지안은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실크 손수건에 와인을 살짝 적셨다. 그녀는 그림의 우측 하단 모서리를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알코올 성분과 반응한 캔버스 표면의 거칠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쨍한 색감의 새로운 물감층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위작입니다. 표면의 노화 과정을 흉내내기 위해 합성수지 바니쉬를 덧칠했고 하단에 사용된 아크릴 안료와 현대 화학 용제는 19세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입니다. 지안의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르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명성을 자랑하던 감정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명호가 직접 지안의 뺨을 내려치기 위해 단상으로 뛰어올라와 손을 치켜든 찰나였다. 언제 다가왔는지 태경의 커다란 손이 명호의 손목을 허공에서 무자비하게 낚아챘다. 그의 소나귀에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느낀 명호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태경은 서늘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안목이 이토록 형편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혜성의 이름을 걸고 사기극을 벌이실 작정이셨습니까? 태경은 조소 어린 목소리로 명호를 완벽하게 짓밟은 뒤 입고 있던 값비싼 턱시도 재킷을 벗어 지안의 가녀린 어깨 위로 묵직하게 덮어주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태경은 지안을 자신의 거대한 그늘 아래 숨기듯 감싸 안고 여유롭게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이겠다는 지독하고도 오만한 권력의 과시였다. 거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차가운 차 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아슬아슬했다. 핸들을 잡은 윤비서조차 숨소리를 죽인 가운데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태경은 창밖을 응시하던 고개를 돌려 지안을 추참해듯 바라보았다. 그의 짙은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지독한 혼란과 열기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태경이 좁은 차 안의 공간을 장악하며 지안을 좌석 구석으로 천천히 몰아붙이자 그의 서늘한 체향이 그녀의 호흡을 어지럽게 얼검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지안의 퇴로를 차단하듯 시트 등받이를 짚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야. 방금 보여준 그 완벽한 기술과 눈썰미. 5년 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아. 태경의 뜨거운 숨결이 지안의 귓가를 스치며 위험하게 속삭였다. 너 대체 그 불길 속에서 무엇을 잊어버린 거지? 지안아. 거친 빗방울이 차창을 신경질적으로 때리는 소리만이 숨막히는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태경의 서늘한 추궁에 등받이 끝까지 몰린 지안의 창백한 얼굴 위로 기어코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며 자신은 5년 전의 일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고 힘겹게 토해냈다. 내게 희미하게 남은 기억이라고는 오직 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 아이가 끔찍한 화재로 죽어버렸다는 사실뿐이라는 그녀의 절망적인 고백이 좁은 차 안을 비통하게 울렸다. 지안의 젖은 속눈썹 사이로 흘러내리는 날것, 그대로의 슬픔을 마주한 순간 태경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둔기에 세게 얻어맞은 듯 거칠게 덜컹거렸다. 그녀의 그 처절한 눈물은 결코 돈에 눈이 멀어 핏덩이를 버린 자의 거짓된 연기일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날 밤. 태경은 굳게 닫힌 서재에서 밤이 깊도록 홀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안이 남긴 비참한 눈물과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끔찍한 화상 흉터가 그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키며 지난 5년간 자신이 맹신해온 진실의 근간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었다.
이성을 되찾은 태경은 즉시 윤 비서를 은밀히 호출하여 5년 전 지안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병원 기록을 밑바닥부터 다시 뒤지라는 서리빨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출입국 기록과 사망 진단서 사이에 뚫려 있는 기이한 공백들을 모조리 찾아내야만 했다. 무언가 거대하고 악의적인 조작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서늘한 직감이 태경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다. 며칠 뒤 적막하던 펜트하우스 거실로 강명호 부회장이 보낸 거대한 백합 꽃바구니들이 들이닥쳤다. 경매에서의 수치를 기만적인 호의로 포장해 보낸 그 오만한 선물에서 독할 만큼 짙은 꽃향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거실 한쪽에서 스케치북을 넘기던 민재와 아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있던 지안이 거의 동시에 이변을 일으켰다. 지안은 목을 부여잡은 채 컥컥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민재 역시 기도가 막힌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작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하얀 피부 위로 붉은 발진이 소름 끼치는 속도로 번져나가는 끔찍한 광경에 이제 막 현관을 들어서던 태경의 이성이 하얗게 날아갔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부서질 듯 끌어안고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라며 절규했다. 어둠을 찢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해성병원 VIP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응급처치를 마친 주치의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이것은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라 유전될 확률이 극히 희박한 특이성, 백합 꽃가루, 급성 알레르기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99% 일치하는 희귀 유전적 쇼크 반응을 보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태경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 충격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태경은 혈관 속의 피가 차갑게 역류하는 듯한 전율에 휩싸여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나란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지안과 민재를 넋이 나간 듯 응시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얽혀버린 그러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잔인한 핏줄의 증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주치의의 과거 진료 기록실을 은밀하게 수색하던 윤비서는 먼지 쌓인 캐비닛 구석에서 낡은 진료 기록부 한 권을 발견했다. 5년 전 지안이 병원에 실려왔던 날짜, 주변의 페이지들이 누군가에 의해 다급하고 거칠게 찢겨나간 명백한 증거였다. 윤비서는 조작의 흔적이 역력한 기록부를 챙겨들고 무거운 걸음으로 태경이 서 있는 응급실 복도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투명 지퍼백 하나를 태경의 눈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펜트하우스 지안의 베개릿에서 수거해온 가늘고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담겨 있었다. 윤비서가 굳게 잠긴 목소리로 사장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라고 고하는 순간 태경의 형형한 눈빛이 지퍼백을 부수어 버릴 듯 날카롭게 번뜩였다. 고요하고 서늘한 VIP 병동의 원장실 안. 두꺼운 보안봉투가 거칠게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며칠 밤을 지새운 듯 엉망으로 구겨진 슈트 차림의 태경은 봉투 안에서 꺼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마치 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다. 친자 확률 99, 9% 일치. 새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찍힌 그 숫자가 그의 망막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며 뇌리를 하얗게 불태웠다. 지안이 민재를 낳은 친모라는 결코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명백한 진실이 그의 오만한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돈에 눈이 멀어 피덩이 아들을 팔아넘겼다고 평생을 증오하고 저주했던 여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모성과 기억을 강제로 짓밟히고 빼앗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피해자였다. 진실을 확인한 서류를 쥐고 있는 태경의 커다란 두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려왔다. 태경의 머릿속으로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지안에게 쏟아부었던 서늘한 경멸과 폭력적인 언사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무자비하게 역류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불타버린 반쪽짜리 사진을 보며 까닭 모를 통증에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공사장 파편 속에서 온몸을 던져 아이를 구해냈을 때 그녀를 매몰차게 몰아세웠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배후에서 종잇장 하나로 천륜을 끊어놓고 자신들을 철저하게 농락한 숙부 강명호의 탐욕스럽고 악독한 민낯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와 태경은 차가운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무너져 내렸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도착한 병실 안에는 독한 약기운에 취한 지안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투명한 수액을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유리 조각을 다루듯 지안의 마르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고된 야간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그녀의 가녀린 손등 위로 태경이 지난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툭 떨어져 내렸다.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핏발선 눈가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차가운 손등에 자신의 떨리는 입술을 깊게 묻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자격이 없다는 뼈아픈 자책감이 그의 넓은 등을 처절하게 짓눌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미세하게 떨리던 지안의 젖은 속눈썹이 천천히 위로 말려 올라갔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권력자의 무너진 모습이었다. 손등을 적시는 뜨겁고 축축한 눈물의 감각에 놀란 지안이 당황하며 거칠게 손을 빼내려 하자 태경은 흠칫 놀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지안은 방어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왜 이러시냐고 불안하게 속삭였지만 태경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감당하기 힘든 과거의 충격이 뇌관을 건드리면 그녀의 위태로운 신경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엄중한 경고가 그의 목을 단단히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경은 애써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저 당신과 아이가 무사히 깨어나 주어서 다행이라는 실없는 변명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숨이 막힐 듯 아프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무렵 병동 복도 끝 어두운 비상구 계단에서는 낮고 은밀한 통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강명호 부회장이 심어둔 병원 내부의 첩자가 주변을 경계하며 방금 전 원장실에서 있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그대로 보고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명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5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쓰레기들이 다시 자신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그의 탁한 눈동자가 독사처럼 섬뜩하게 번뜩였다. 명호는 서늘하고 잔혹한 음성으로 놈들이 모든 진실을 알아차렸으니 이번에야말로 뿌리째 뽑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라는 자비 없는 명령을 내렸다. 숙부 강명호의 잔혹한 암살 지시가 병원 복도의 어둠을 타고 은밀하게 하달되던 바로 그 시각. 태경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한과 민재가 병원에 계속 머무는 것은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격이라는 서늘한 직감이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채찍질했다. 그는 주치의의 만류를 차갑게 물리치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두 사람을 황급히 대피시키기 위해 직접 핸들을 잡았다. 빗줄기가 무섭게 굵어지며 차창을 거칠게 때리는 가운데 뒷좌석에 앉아 불안한 듯 민재를 끌어안고 있는 지안을 룸미러로 살피는 태경의 턱관절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차 안의 공기는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몹시 위태로웠다. 구불구불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국도에 진입했을 때 룸미러 너머로 불길하고 강렬한 전조등 불빛이 여러 개 번쩍였다. 거대한 검은색 차량 2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더니 예고도 없이 태경의 차를 향해 맹렬하게 측면을 들이받았다. 둔탁한 금속의 파열음과 함께 차체가 통제력을 잃고 빗길 위에서 무섭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태경은 반사적으로 뒷좌석을 향해 몸을 틀며 두 사람을 보호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충격량에 밀려난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비탈길로 처참하게 구르고 말았다. 세상이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거꾸로 뒤집히고 사방에 유리 파편이 튀는 지옥 같은 순간에도 태경은 오직 지안과 민재의 이름만을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비탈길 아래로 쇠파이프를 쥔 검은 그림자들이 빗속을 뚫고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머리가 찢어져 얼굴 절반이 피로 붉게 물든 태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찌그러진 차 문을 억지로 걷어차 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지안의 어깨를 꽉 쥐고 아이와 함께 절대 차체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단호하고 서늘한 명령을 내렸다. 지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맺힌 눈물을 닦아줄 새도 없이 태경은 트렁크에서 무거운 철제 공구를 하나 뽑아들고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홀로 걸어나갔다. 윤비서와 경호팀이 도착할 때까지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벌어야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를 피 끓는 투기로 만들고 있었다. 건장한 사내들이 살기를 뿜어내며 한꺼번에 덤벼들자 태경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무거운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와 등을 무참히 가격하는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지만 태경은 입가로 피를 흘리면서도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쓰러진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던 지아는 거대한 방패처럼 자신들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태경의 넓고 피투성이가 된 뒷모습을 본 순간 숨을 헉 들이마셨다. 찰나의 순간 굳게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날카로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5년 전 시뻘건 화염과 굉음 속에서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등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끌어안아주던 바로 그 남자의 등이 지금 눈앞의 실루엣과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었다. 놈들 중 하나가 태경의 사각지대를 노려 쇠파이프를 치켜들고 차 안으로 접근하려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진 지안이 차 안에 비치된 소형 소화기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안 돼. 다가오지 마. 지안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하얀 소화기 분말이 사방으로 매섭게 뿜어지며 놈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의 적들이 당황하며 주춤하는 사이 비탈길 위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윤비서가 이끄는 해성그룹 경호원들의 차량이 폭풍처럼 밀어닥쳤다. 상황이 역전됨을 깨달은 괴한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한계에 다다른 태경의 거대한 몸이 마침내 젖은 풀밭 위로 맥없이 꺾여 쓰러졌다. 지아는 소화기를 내던지고 달려가 진흙 범벅이 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태경의 피투성이가 된 상반신을 으스러질 듯 끌어안았다. 태경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뜨겁고 붉은 피가 차가운 비에 섞여 지안의 창백한 뺨 위로 툭 떨어져 내렸다. 지아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제발 눈을 뜨라며 오열했지만 태경의 시야는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아득한 의식 속에서도 태경은 힘겹게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려 지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려 애썼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태경의 찢어진 입술 사이로 비바람을 뚫고 힘겨운 맹세가 흘러나왔다.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아. 그 지독하고 처절한 속삭임을 끝으로 태경의 크고 무거운 손이 허공을 가르고 차가운 진흙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수술실의 붉은 경고등이 차가운 병원 복도를 섬뜩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아는 태경의 굳어버린 피로 엉망이 된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겠다던 그의 처절한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얼어붙은 이성을 끊임없이 뒤흔들었다. 피비린내와 짙은 소독약 냄새가 섞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무거운 구두 발소리와 함께 윤비서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로비에서 끊어졌던 낡은 은반지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윤비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참담한 얼굴로 지안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반지를 건넸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태경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무거운 음성으로 털어놓았다. 돈에 눈이 멀어 핏덩이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던 여자를 평생 증오하면서도 끝내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 밤 수면제와 환멸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남자의 처절한 순해 보였다. 윤비서는 사장님께서 어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모든 것이 강 부회장의 잔혹한 조작이었음을 아셨다며 두 분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갈라치기 당한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다. 지안의 파르르 떨리는 두 손이 새하얀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종이 위로 투명한 눈물이 속절없이 뚝뚝 떨어졌다. 친자 확률 99, 9%. 그 명백한 숫자와 손바닥에 놓인 차가운 은반지에 감촉이 닿는 찰나. 지안의 머릿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망각의 댐이 무서운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오래전의 미술 복원실. 수줍게 웃으며 반지를 끼워주던 젊은 날의 태경. 그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화마 속에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배를 감싸 안고 뒹굴었던 끔찍한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뒤이어 차가운 분만실의 핏빛 조명 아래서 들려오던 갓난아기의 미약한 첫 울음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된 절망 속에 갇혀 살았던 지난 5년의 세월이 너무나 원통하고 비참하여 지아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틀어막고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민재가 임시로 입원해 있는 소아병동을 향해 내달렸다. 고요한 1인실 병실 안. 낡은 곰인형을 품에 안고 곤히 잠든 민재의 작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지안의 심장이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모성애와 환희로 벅차올랐다. 그녀는 아이가 깰까봐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민재의 작은 몸을 부서질 듯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내 아가, 나의 민재야. 잃어버린 자신의 우주를 되찾은 어미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환자복을 흠뻑 적셨다. 그토록 길고 잔인했던 사냥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VIP 병동에서 이마에 붕대를 감은 태경이 힘겹게 눈을 떴다. 마취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지안의 이름을 찾았지만 곁에 있어야 할 그녀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태경의 호흡이 거칠어지던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리고 윤비서가 어두운 얼굴로 들어섰다. 태경의 핏발선 눈동자를 마주한 윤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참담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사장님. 서지한 씨가 5년 전의 모든 의료 기록과 증거 서류들을 전부 챙겨서 홀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윤비서의 참담한 보고가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끝남과 동시에 태경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손등에 깊게 꽂혀있던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 던졌다. 투명한 호스를 타고 핏방울이 하얀 시트 위로 붉게 흩뿌려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마를 감싼 붕대 위로 상처가 터져
다시 붉은 피가 배어나왔음에도 그의 두 눈은 이성을 잃은 포식자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돌고 돌아 핏빛 사투 끝에 이제야 간신히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또다시 홀로 그 무거운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당장 병원을 봉쇄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내라며 절규하듯 폭발하려던 순간 병실 벽면의 대형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오며 그의 거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화면 속 앵커는 해성그룹 강태경 사장이 심각한 조현병과 편집증을 앓고 있으며 펜트하우스의 보육교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급기야 정신착란으로 자작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강명호 부회장이 태경의 정신적 결함과 오너리스크를 명분으로 대표이사 직위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전격 소집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언론의 마녀사냥이 시작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뉴스를 응시하는 태경의 굳은 입가에는 도리어 서늘하고 잔혹한 조소가 번져갔다. 그는 비틀거리던 몸을 바로 세우고 턱을 타고 흐르는 핏방울을 거칠게 닦아낸 뒤 윤비서를 향해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임원들을 즉각 은밀히 소집하라는 차가운 지시를 내렸다. 병상에 누워 사냥당하기를 기다리는 병든 사자가 아니라 자신을 물어뜯으려는 굶주린 하이에나들의 숨통을 남김없이 끊어버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을 뽑아든 것이다. 같은 시각 지아는 태경과 민재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고통스럽게 꿰맞춘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들의 곁에 숨어 머무는 것 자체가 명호에게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쥐어주는 꼴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푹 눌러쓴 검은 모자와 낡은 롱코트 차림으로 해성병원 외곽에 버려진 구관연구소의 지하 문서 보관소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그곳은 5년 전 명호의 더러운 사주를 받아 자신의 사망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했던 매수된 주치의의 과거 비밀 서류들이 폐기 직전의 상태로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는 무덤 같은 공간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철제 선반들 사이를 오가며 지아는 작은 손전등의 얇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누렇게 바랜 서류 더미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먼지와 부패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호흡을 옥죄는 열악한 지하의 공기 속에서도 진실을 기필코 찾아내어 내 아이와 남자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집념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몇 시간의 처절하고 숨막히는 수색 끝에 지안의 흙먼지 묻은 손끝에 드디어 붉은색 기밀 보안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철 하나가 걸려들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매듭을 거칠게 풀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창백한 두 눈이 분노로 매섭게 타올랐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겼다는 명호의 거짓 주장을 영원히 박살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류의 정체는 도피자금 수령증이 아니라 화재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를 오가던 그녀의 지장을 강제로 찍어 불법적으로 위조한 장기기증 동의서의 원본 사본이었다. 명호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 세상에서 고깃덩어리처럼 해체하여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잔혹함에 치를 떨며 지안이 서류를 가슴에 꽉 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코트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둔 그녀의 휴대전화가 무겁고 짧은 진동을 울렸다.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은 암호화된 회선이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짐승처럼 거칠고 쉰 목소리는 분명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태경의 것이었다. 얌전히 그곳에 있어. 제발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내몰지 말란 말이야.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가 홀로 사지로 향한 것을 알아낸 태경의 음성에는 뼈를 깎는 듯한 절박함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기만 하던 과거의 나약하고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휴대전화를 고쳐 쥐고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키게 해줘요. 수화기 너머로 태경의 다급한 만류가 이어지기도 전에 통화를 종료한 지아는 기밀 서류를 코트 안주머니에 깊이 갈무리하고 보관소의 출구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결연한 발걸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두운 지하실 복도 끝에서 육중한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오는 명호의 검은 하수인들이 이미 유일한 퇴로를 완벽하게 포위한 채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두운 지하실 복도를 꽉 채운 섬뜩한 살기 앞에서도 지아는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육중한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은 명호가 기밀 서류를 빼앗고 그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보낸 무자비한 사냥개들이었다. 지아는 코트 안주머니에 찔러 넣은 낡은 서류철을 생명줄처럼 꽉 쥔 채 놈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자신을 향해 완벽하게 집중되는 그 짧은 찰나의 타이밍을 서늘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인 그녀를 향해 놈들이 흉기를 번쩍 치켜들고 일제히 달려드는 순간 지아는 미리 등 뒤로 확인해 두었던 구간 연구소의 낡은 화재 경보기 비상 버튼을 향해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그녀의 손끝이 붉은 버튼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과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상벨 소리가 지하 보관소를 끔찍한 비명처럼 울리며 터져나왔다. 천장의 낡은 스프링클러에서 녹물이 섞인 탁한 물줄기가 무서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며 놈들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연이어 비상 폐쇄 시스템이 작동하며 두꺼운 철제 방화문이 육중한 파열음을 내며 무자비하게 닫히기 시작했다. 놈들이 쏟아지는 물벼락 속에서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는 사이 지아는 방화문이 닫히기 직전의 좁은 틈을 타 미리 덮개를 열어둔 환기구 통로 안으로 기민하게 몸을 굴려 빠져나갔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놈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타격음이 먹먹하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좁고 습한 통로를 쉼없이 기었다.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통로를 지나 마침내 어둠 밖으로 탈출했을 때 폭우가 쏟아지는 병원 뒷골목에는 태경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던 윤비서의 검은 세단이 구원자처럼 묵직한 헤드라이트를 켜고 서 있었다. 뒷좌석에 헐떡이며 올라탄 지안을 태운 세단은 미친 듯이 빗길을 가르고 도심의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VIP 호텔로 향했다. 질문 하나 없이 묵묵히 핸들을 쥔 윤비서의 호의 속에 도착한 최고층의 스위트룸 문이 열렸다.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지안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마에 피 베인 붕대를 감고 셔츠가 찢어진 태경이 맹수처럼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오해의 시간과 끔찍했던 죽음의 고비들을 모두 넘어선 두 사람은 서로의 엉망이 된 모습을 마주한 채 한동안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태경은 상처 입은 다리를 끌며 비틀거리듯 다가와 진흙과 빗물로 차갑게 젖은 지안을 자신의 거대한 품 안으로 뼈가 으스러질 듯 꽉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과거의 모든 억울함과 원망을 씻어내는 절박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결이 지안의 귓가를 맴돌며 무너질 것 같은 그녀의 이성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지안 역시 태경의 넓고 상처투성이인 등을 두 팔로 껴안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숨과 억눌린 눈물을 조용히 토해냈다. 5년 전 서로를 오해하고 핥히었던 긴 설명이나 구차한 변명 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 심장과 심장이 맞닿은 그 강렬한 포옹만으로도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세계가 다시 뜨겁게 융합하며
완전한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참 뒤 태경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온 지아는 젖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기밀 서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치의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장기기증 동의서의 위조사본이 황금빛 조명 아래 그 참혹한 실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명호가 5년 전 혼수 상태의 지안을 철저하게 도륙하여 장기를 적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태경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리기 위해 설계했던 끔찍한 범죄의 치명적인 물증이었다. 지안이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겼다는 그 모든 잔혹한 기록들이 철저한 가짜였음이 증명되는 순간 태경은 서류에 적힌 진실을 확인하며 분노로 턱관절을 지시기듯 맞물렸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명호의 거대한 악의 덫을 역으로 수참할 치밀하고도 잔혹한 반격의 퍼즐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 본사의 최고층 대회의실에는 태경을 대표이사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과 임원들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자리한 그 차가운 공간으로 강명호 부회장이 승리를 확신하는 비릿하고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회의실의 거대한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섰다. 해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황금빛 대회의실 안은 터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 숨이 막혀왔다. 승리를 완벽하게 확신하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단상 위로 올라선 강명호 부회장은 거대한 스크린에 태경이 빗길에서 일으켰던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들을 자극적으로 띄웠다. 뒤이어 그가 심각한 조현병과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교하게 위조된 정신과 진단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명호는 오너의 심각한 정신적 결함과 무책임한 기행이 그룹의 존립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주주들의 불안과 공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일장 연설을 토해냈다. 해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강태경 사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이끄는 새로운 비상경영체제를 출범해야만 한다는 명호의 선동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날카롭게 울렸다. 늑대 같은 이사진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주판화를 튕기며 전자투표기 버튼 위로 탐욕스러운 손을 올렸다. 명호가 마침내 파면 투표 개시를 선언하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호두나무 문이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회의실에 있던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린 가운데 복도의 강렬한 역광을 받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할 강태경이었다. 붕대나 환자복의 나약한 흔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지워진 상태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권력자의 짙은 흑색 슈트를 차려입은 태경의 전신에서는 굶주린 늑대무리를 단숨에 제압하는 사자처럼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압도감이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의 등 뒤로는 국내 최고 로펌의 엘리트 변호인단이 거대한 장벽처럼 도열하며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꼿꼿하고 결연한 눈빛을 한 지안과 두려움에 사색이 되어 덜덜 떠는 5년 전 해성병원 VIP 병동의 전 주치의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밤 지안이 목숨을 걸고 지하 보관소에서 찾아낸 진실의 증거와 태경이 가한 자비 없는 압박 앞에 결국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무릎을 꿇은 핵심 증인이었다. 태경은 회의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명호가 서 있는 단상 앞까지 맹수처럼 다가갔다. 태경은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명호의 얼굴 앞 거대한 마호가니 탁자 위로 무자비하게 내던졌다. 쾅 하는 둔탁하고 폭력적인 파열음이 넓은 회의실을 섬뜩하게 울리며 명호의 오만한 연설을 단숨에 박살냈다. 숙부님께서 주주들을 상대로 준비하신 3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경의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 마이크를 거치지 않고도 장내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태경의 서늘한 눈짓 하나에 대기하고 있던 윤비서가 스크린의 조작 권한을 가로채어 화면을 전면 교체했다. 화면에는 조금 전까지 떠있던 위조 진단서 대신 명호가 5년 전 위조했던 지안의 가짜 장기기증 동의서 원본 사본이 거대한 크기로 폭로되었다. 연이어 주치의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뇌물 송금 내역과 어젯밤 킬러들을 고용해 지안을 지하 보관소에서 암살하려 했던 명호의 음성 녹취 파일이 회의실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명호의 뺨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가시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장내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태경은 단상에서 비틀거리는 명호를 향해 짐승처럼 서늘하고 잔혹한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안달났던 해성그룹의 이름과 권력으로 이제 당신의 그 추악한 모든 죄를 심판하겠다는 태경의 선고는 절대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태경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뒤에 서 있던 주치의가 주주들 앞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5년 전 강명호 부회장의 사주를 받아 서지한 씨의 사망 진단서를 고의로 위조했고 의식불명인 그녀를 산채로 해체해 장기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악마 같은 고백이었다. 또한 최근 언론에 유포된 태경의 조현병 진단서 역시 모두 강 부회장의 협박과 돈에 매수되어 조작된 가짜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다. 명백한 물증과 결정적인 증인의 폭로 앞에 명호가 평생을 써내려간 위선과 탐욕의 가면이 주주들 앞에서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잔혹하게 쌓아올린 견고한 모래성이 단 5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한 명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단상 위에서 태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망쳐놓느냐며 명호가 태경의 목을 조르기 위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두 손을 뻗은 찰나 다시 한번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장내를 매섭게 갈랐다. 태경이 사전에 은밀히 움직여둔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높이 빼들고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형사들은 저항하는 명호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단번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명호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묻히기도 전에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며 몰락하는 권력자의 추악한 최후를 렌즈에 탐욕스럽게 담아내고 있었다. 눈을 뜰 수조차 없이 번쩍이는 카메라의 하얀 불빛들 속에서 태경은 바닥에 엎드려 추하게 발악하는 숙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 모든 지옥을 뚫고 자신의 곁에 서준 지안을 향해 굳은 믿음의 손을 내밀었다. 강명호 부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비참한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의 뉴스 속보를 장식했다. 해성그룹을 뒤흔들었던 전대미문의 권력 암투와 끔찍한 범죄의 전말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언론과 대중의 광기 어린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태경은 그룹 로비에 마련된 거대한 기자회견장 단상 위에 홀로 섰다. 끝없이 터지는 카메라의 하얀 플래시와 수백 개의 마이크 숲 앞에서도 그의 태도에는 한치의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거대한 소란을 기회로 삼아 지난 5년 동안 지옥 같은 오해 속에 버려져 있던 단 한 사람의 명예를 완벽하게 되찾아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자극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태경은 낮고 묵직한 음성으로 장내를 단숨에 압도했다. 그는 서지안이 돈을 노리고 핏덩이 아들을 버린 파렴치한 여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권력의 희생양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기억을 빼앗긴 채
철저하게 짓밟혔던 피해자임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세상에 공표했다. 그리고 그녀가 단순한 야간 청소부가 아니라 과거 미술계가 주목했던 천재적인 복원가 서지안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밝혔다. 기자회견장의 열기가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을 때 태경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렌즈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떼끼를 박듯 선언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사랑을 넘어선 나의 신앙입니다. 그 단호하고 묵직한 한마디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며 서지안이라는 이름에 씌워져 있던 끔찍한 오명을 완벽하고 영원하게 씻어내렸다. 며칠 후 지아는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쫓기듯 숨어 살았던 낡고 비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남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도망자도 펜트하우스의 고용인도 아닌 강태경의 유일한 아내이자 강민재의 어머니로서 온전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다. 낡은 상자에 몇 안 되는 짐을 담고 있을 때 등 뒤로 익숙하고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다.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온 태경이 비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화려한 슈트 대신 셔츠의 소매를 가볍게 걷어올린 그의 커다란 체구가 들어서자 차갑던 작은 방 안에 낯설고도 따뜻한 온기가 꽉 차올랐다. 태경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지안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아무런 말 없이 지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쥐며 돌려세운 태경의 커다란 손에는 사고 나던 날 로비 바닥에 떨어졌던 바로 그 낡은 가죽끈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가 직접 공방에 맡겨 끊어진 이음새를 단단하게 용접하고 닦아낸 두 사람의 5년 전 은반지가 매달린 목걸이였다. 태경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지안의 목에 그 은반지 목걸이를 다시 걸어주었다.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지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태경은 부드러운 손끝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내며 셔츠깃을 살짝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어깨에 훈장처럼 남겨진 거대한 화상 흉터 위로 자신의 입술을 깊고 경건하게 내리눌렀다. 길고 긴 폭풍우를 견뎌낸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나 눈물 어린 고백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숨결을 온전히 나누는 그 깊은 눈맞춤 하나로 모든 상처가 완벽하게 봉합되고 있었다. 지안의 작은 짐 상자를 직접 들고 에스코트하며 태경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한때 지안에게 숨막히는 금빛 감옥이었던 혜성그룹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감싸고 있던 차갑고 스산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태경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지안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거실 안쪽에서부터 작은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맑고 티 없는 목소리와 함께 민재가 달려와 지안의 다리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엄마? 집에 왔어.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 눈부시고 완전한 환영 인사가 지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 한 점까지 흔적도 없이 녹여내리고 있었다. 엄마, 집에 왔어. 그 맑고 티 없는 아이의 외침은 펜트하우스를 짓누르던 오랜 흑백의 시간을 완전히 허물고 눈부신 총 천연색의 봄을 불러왔다. 지안이 다시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으로 돌아온 이후 끝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던 거대한 공간은 매일 아침 민재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해 밤새 거실을 서성이던 태경의 지독한 불면증 역시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지안이 곁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깨어나는 일상은 그에게 세상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이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과거의 참혹한 상처들은 이제 서서히 딱지를 얹고 평온한 일상 속으로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서울의 거리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혜성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미술 복원 및 보존센터를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명호의 몰락 이후 그룹 내의 부패한 잔재들을 성공적으로 척결한 태경이 오직 지안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예술의 성전이었다. 태경은 이 거대한 센터의 총괄 센터장 자리에 지안의 이름을 올리며 5년 전 무참히 짓밟혔던 천재 보건가로서의 그녀의 명예와 날개를 완벽하게 되찾아 주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예술가들이 대거 참석한 화려한 개관식 당일, 지아는 단정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섰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이로운 시선이 쏠린 곳은 다름 아닌 센터 중앙의 메인 전시홀 가장 높은 곳에 걸린 한 점의 낡은 풍경화였다. 그것은 5년 전. 지안이 끔찍한 화재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작업에 매달렸으나 불길에 휩싸여 형체를 잃어버렸던 그녀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이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찢겨나갔던 그 참혹한 잔해를 지안은 지난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 기적처럼 완벽하게 되살려냈다. 물감의 미세한 크랙과 붓터치 하나까지 섬세하게 복원된 그림은 잃어버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찬란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캔버스 위로 쏟아지는 찬사를 뒤로한 채 태경은 전시홀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지안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주변의 이목을 피하듯 자신의 길고 묵직한 코트 자락 아래로 그녀의 얇은 손을 얽어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두 사람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맞물리는 순간 지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태경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화려했던 개관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깊은 밤이었다. 지안이 포근한 침대에서 민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 뒤 조용히 거실 밖 통유리 발코니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남산 타워의 불빛이 발밑으로 눈부시게 펼쳐진 가운데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흐트렸다. 그때 등 뒤에서 다가온 태경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한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넓은 가슴으로 그녀의 등을 포근하게 덮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남산의 불빛을 바라보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지난 5년의 시간들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음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과거에 대한 핏빛 원망이 아니라 서로의 끔찍했던 상처를 온전히 끌어안고 다독이는 깊고 완전한 이해뿐이었다. 태경은 지안의 어깨에 가만히 턱을 갠 채 당신이 저 찢겨진 그림을 다시 완벽하게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산산조각 났던 시간들도 이제야 온전히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내어 발코니의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로 천천히 들어올렸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지안의 목에 걸려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의 낡은 남성용 은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경은 그 반지를 꺼내어 자신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지안의 쇄골 위로 흘러내린 그녀의 반지 펜던트를 감싸주며 두 개의 낡은 은반지가 마침내 5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의 공백을 건너뛰어 하나로 포개어졌다. 평생을 내 곁에서 함께 해달라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더 묵직하고 눈물겨운 그의 늦은 청혼에 지아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경의 손등 위로 자신의 뺨을 조용히 비비적거렸다. 그들이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나누고 있는 발코니의 튼튼한 유리창 너머로 갑자기 서울의 밤하늘이 빗방울을 흩뿌리기 시작했다. 5년 전 모든 것을 불태우고 앗아갔던 잔혹하고 흉포한 밤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서로를 죽일 듯이 원망해야 했던 그룹 로비에서의 서늘했던 빗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세상을 따뜻하게 적시는 빗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유리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가운데 태경은 지안을 품에 안고서 이제는 결코 차갑지 않은 밤의 온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잔잔하고 따스한 빗소리가 펜트하우스를 포근하게 감싸며
두 사람의 오랜 상처를 봉합했던 그 밤으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한때 무겁고 서늘한 흑백의 침묵만이 짓누르던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주방은 이제 눈부신 아침 햇살과 경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이것 봐. 내가 어제 유치원에서 새로 그린 그림이야 하며 달려오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집 안을 환하게 밝혔다. 5년 동안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 갇혀 단 한마디의 단어조차 내뱉지 못했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완벽하게 언어 능력을 회복한 민재가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스케치북을 흔들어 보였다. 식탁 앞에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는 지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눈부셨다. 그녀의 약간 부풀어 오른 배는 두 사람에게 찾아온 두 번째 생명의 축복을 온화하고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안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예술가로서의 삶과 아이의 곁을 완벽하게 수복하며 가장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2층 계단을 내려오던 태경은 식탁에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매일 아침 가벼운 현기증을 느낄 만큼 벅찬 행복감에 젖어들곤 했다. 과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짐승으로 불리며 늑대 같은 친척들의 암투 속에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던 거만한 총괄 사장의 모습은 이제 그에게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아침마다 아들의 등원 준비를 곁에서 돕고 퇴근 시간이 되기 무섭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정한 남편이자 따뜻한 아버지가 바로 지금의 강태경이었다. 그는 아이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삐뚤빼뚤한 가족 얼굴에 다정하게 입을 맞춘 뒤 지안의 뒤로 조용히 다가왔다. 태경은 그녀의 어깨를 넓은 품으로 둥글게 감싸 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숨쉬는 불룩한 배 위로 조심스럽게 커다란 손을 얹으며 귓가에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넸다. 이 소박하고도 찬란한 아침의 풍경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고 싶은 세상의 유일하고 완벽한 진실이었다. 주말에 맑은 공기를 머금은 서울의 도심 공원은 푸른 잎사귀들로 무성한 거대한 나무들이 넓고 시원한 그늘을 겹겹이 들이우고 있었다. 태경과 지안, 그리고 민재는 쫓기는 것 없이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산책로를 걸으며 그들만의 조용한 오후를 온전히 만끽하는 중이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가볍게 걷어 올린 태경은 한 손으로 지안의 손을 단단하게 쥐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민재의 작은 뒷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길로 쫓았다. 아이는 길가에 피어난 예쁜 노란색 들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엄마에게 선물하겠다며 신이 나서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지아는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불룩해진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환하게 소리내어 웃었고 태경은 그녀의 그 맑은 웃음소리에서 평생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짙고 무거운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게 티 없이 맑고 평화롭게 산책로를 걷던 그때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작은 빗방울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햇살이 비치는 맑은 날씨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가볍고 변덕스러운 여우비였다. 사실 과거의 태경과 지안에게 비란 끔찍한 이별과 죽음,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절망을 상징하는 지독한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 거대한 강화 유리가 무너져 내리며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해성그룹 로비의 폭우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생사를 오가며 피를 흘렸던 국도의 비바람도 모두 그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잔인한 밤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어깨 위로 톡톡 떨어지는 투명한 빗방울에는 더 이상 과거의 서늘한 공포나 처절한 슬픔이 단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다. 태경은 당황하는 대신 특유의 든든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손에 쥐고 있던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허공을 향해 활짝 펼쳐들었다.
거대하고 견고한 둥근 우산의 지붕 아래로 태경의 전부인 두 사람. 아니, 이제는 세 사람이 쏙 들어왔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빗방울을 피했다며 까르르 즐거워하며 엄마의 마른 손을 꽉 쥐었고 지아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동작으로 태경의 넓고 따뜻한 어깨에 자신의 고개를 살며시 기대었다. 태경은 자신의 셔츠 어깨 한쪽이 빗물에 젖어 들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안과 민재 쪽으로 우산을 묵묵히 기울여주며 그들을 세상의 모든 거친 비바람과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커다란 우산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빈틈없이 나누며 걸어가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잎사귀를 두드리는 경쾌한 빗소리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태경은 자신의 단단한 품 안에 안긴 완벽한 우주를 내려다보며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의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여우비가 나뭇잎을 부드럽게 적시는 청량한 소리를 들으며 지안이 고개를 들어 태경을 향해 올려다 보았을 때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굳건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경 역시 그녀의 시선에 기꺼이 그리고 가장 다정하게 응답하며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더욱 단단하게 끌어안고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다. 그들이 지나와야 했던 길고 잔인했던 상처와 방황의 시간들은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빗 속에서 마침내 완벽하게 씻겨내려가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비는 한때 그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버렸었지만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끝에 마침내 그 비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가장 눈부신 형태로 다시 돌려주었다.